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날 나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한 할머니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늘 똑같은 수요일이었죠. 퇴근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고 팀장은 모처럼 일찍 퇴근하라 했습니다. 회사 앞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를 사들고 햇빛이 잦아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제법 선선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른한 퇴근길이었죠.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엔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 틈을 지나 마트 쪽으로 향하던 그때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죠. 한 할머니가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 가방이 바닥에 터지듯 떨어졌고 귤 몇 알이 둥글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누가 도와주겠지.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본능 같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나도 피곤했고 하루 종일 보고서를 쓰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손끝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귤 옆으로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습니다. 나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낀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멍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고맙네. 짧은 두 글자.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부축해 갔습니다. 약사는 혈압을 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혈당이네요. 당분 좀 드셔야겠어요. 나는 초코바 하나를 사서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천천히 입에 물더니 조금씩 얼굴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잘 안 하지.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얇고 거칠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고맙네. 그녀는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 눈빛이 참 좋구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하루를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내 손을 잡던 그 따뜻한 감촉, 그리고 그 미묘한 눈빛. 평소 같으면 금세 잊혀졌을 일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괜찮으실까? 혹시 또 혼자 쓰러지시면 어쩌지? 그날 이후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그 골목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회사 앞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은심.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열어보니 깔끔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빌딩 15층 홀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빌딩이라니. 그곳은 도심 한복판의 고급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가볼까? 아니야, 그냥 무시하자. 두 마음이 싸우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는 그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내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며 열렸습니다. 15층 초대장에 적힌 층수.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깔린 홀.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며칠 전 쓰러졌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갈한 머리, 고급스러운 옷차림,
품격 있는 미소. 그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반갑네. 그날 할머니 맞으시죠? 그래, 나야. 덕분에 병원에서 며칠 잘 쉬었네. 그녀는 천천히 나를 의자에 앉히더니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 건물 멋지지? 네, 여기가 할머니 건가요? 그래. 이 빌딩은 내가 세운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날 보여준 그 손길. 그게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었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럼 점심 같이 먹자. 그녀는 자꾸 나를 불렀고 나는 이유 모를 끌림으로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세상 이야기보단 사람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결국 마음이 남는 거야. 돈이 있어도 결국 기억되는 건 따뜻함이야. 그녀는 내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내 일상의 리듬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혹시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나? 예, 어떤 건데요? 이 빌딩을 자네가 좀 맡아줬으면 해. 그 순간, 내 심장이 두 번 뛰었습니다. 빌딩을 맡아달라니 무슨 뜻이지? 농담일까? 진심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들은 그 말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날 이후 나는 유은심 여사를 자주 만났다. 처음엔 그저 감사 인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내게 이상한 신뢰를 보였다. 도현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덕분에 말이에요. 그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묘한 외로움이 있었다. 도시의 고층 빌딩, 화려한 조명, 값비싼 가구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엔 늘 허기 같은 게 깃들어 있었다. 처음 그 빌딩에 갔을 때 15층 홀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의 유은심 여사와 젊은 남자, 그리고 그 뒤엔 건설회사 준공식이라는 현수막. 나는 그 사진 앞에서 물었다. 저 남자분,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내 남편이었지. 오래전에 떠났어요. 그때 이후로 이 건물만 남았네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 빌딩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남기자고 했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더군요. 사람은 다 떠나고 남은 건 이 차가운 건물뿐이에요. 그녀는 나를 자주 부르며 서류 정리를 함께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처음엔 그저 일손을 돕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졌다. 빌딩 세입자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비 통계를 맞추고 빈 사무실에 들어와 먼지를 털며 그녀와 마주 앉았다. 사람이 이런 일을 맡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도현 씨는 참 꼼꼼하네. 그런 사람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손주를 보는 눈빛 같았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창문 밖으론 번개가 치고 하늘이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내 앞에 앉았다. 도현 씨, 나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어떤 거든요. 이 빌딩을 자네가 좀 맡아줬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 빌딩을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요. 난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 건물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내 남편의 흔적이 다 담겨 있거든요. 나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평범해서 좋은 거예요.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요즘 사람들은 계산부터 하잖아요. 하지만 자넨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나한테 왜 이러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내 표정을 읽은 듯 미소 지었다. 의심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은 믿음 하나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내 주말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 일 외에도 빌딩 관리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계약서 검토, 세입자 관리, 월세 정산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금세 익숙해졌다. 그녀는 늘 내게 말했다. 이 건물은 사람을 품는 집이었으면 해요. 돈 버는 건물 말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나는 주말마다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심을 내려다봤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녀에겐 분명 뭔가 감춰진 게 있었다. 밤늦게까지 남아있던 어느 날 우연히 12층 사무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변호사님. 서류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잠시 후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내가 마주치자 잠시 놀라더니 곧 웃으며 말했다. 아, 도현 씨였구나. 이런 늦은 시간까지 있었네. 네, 이 서류는 뭐예요?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서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예, 됩니다. 그럼 꼭 들러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빌딩 15층 회의실엔 그녀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도장 하나와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다. 이게 뭐죠? 내가 당신에게 맡기려던 일이에요. 그녀는 진지했다. 이제부터 이 빌딩의 실무관리권을 당신 이름으로 옮길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건 너무 부담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 많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몸이 자주 아파요. 병원에서도 말은 안 했지만 이젠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 빌딩을 나 대신 지켜줘요. 이곳엔 내 남편의 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표정, 그녀의 손,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려 하는지 그 진심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그녀는 나를 누군가로 착각하는 걸까? 남편의 그림자,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대체품 같은 존재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눈빛엔 분명 그런 기색이 있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디선가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잠깐 들러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숨이 짧았고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급히 빌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5층 복도 끝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도연 씨, 내가 말했죠.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네, 난 자네에게 그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진심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떠나면 이 건물은 자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단지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커피잔엔 마른 자국만 남아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유은심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전달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유언장 관련해서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유은심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리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마치 눈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15층 창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늘 밝게 켜져 있던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법무법인 사무실. 커다란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그 위엔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내 이름. 김도연에게. 변호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이건 유은심 여사님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직접 작성하셨고 공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기 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도연 씨,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언장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딱 한 장. 나, 유은심은 생전에 도움을 준 김도연에게 빌딩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건물을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집으로 만들 것. 그게 내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말도, 생각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이 건물을 내게 남겼다고. 그 엄청난 규모의 빌딩을. 그게 왜 나였을까?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 여사님께선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 한 번의 행동이 그분에겐 전부였나 봅니다. 변호사는 내게 서류를 건넸다. 등기 이전 계약서, 양도 증서, 그리고 한 권의 노트.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의 방. 나는 그 노트를 집으로 가져왔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방 안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그녀의 글씨가 있었다. 1959년 우리 둘의 시작. 이 빌딩은 사랑의 약속이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그녀의 삶이 펼쳐졌다. 남편은 늘 말했지. 사람은 떠나도 건물은 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 건물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다. 아들, 그 아이가 떠난 뒤로 난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 문장에서 나는 손이 멈췄다. 아들,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그럼 나는 누구였던 걸까? 나는 다시 읽었다. 아들은 사고로 떠났다.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세상은 멈췄다. 나는 매일 빌딩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오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왔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내밀었다. 길 위에서 나를 일으켜준 그 손. 그 손길이 내 아들과 똑같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손길이 내 아들과 똑같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날의 그 따뜻한 손, 모든 게 이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단순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자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가 말했던 조건,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건 단순한 유언의 한 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둔 듯했다. 노트 마지막 장엔 붉은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3층 북쪽 끝방, 남편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3층 북쪽 끝방. 나는 곧바로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향했다. 빌딩 3층 복도 끝, 창고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옆 열쇠함에 작은 금색 열쇠가 있었다. 그 위엔 기억의 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다. 낡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유은심 여사, 남편,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나와 똑같았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금고 위엔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 방을 찾았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남긴 약속을 대신 지킬 사람으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그 금고 안엔 현금도 보석도 없었다. 대신 낡은 파일 몇 권과 편지 수십 통이 있었다. 편지들은 모두 빌딩 세입자들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힘든 시절, 월세 걱정하지 말아요. 딸의 병원비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당신이 이 공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건물 안의 사람들을 몰래 도와왔던 것이다. 그녀의 기억의 방은 돈을 남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편지들 중 맨 아래에 있던 한 봉투, 그건 나를 향한 것이었다. 도연 씨, 만약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죠. 당신에게 빌딩을 맡긴 이유, 이제 알겠죠. 이곳을 다시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못 이룬 약속을 당신이 대신 이뤄줘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면 내 진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엔 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의 이름은 김도현이에요. 순간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김도현, 내 이름. 가슴이 요동쳤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같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게 느꼈던 친근함, 그 눈빛의 이유, 모든 게 연결됐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가진 나에게 남편의 유산이자 마음의 약속을 맡긴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연 씨,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가 남긴 건 빌딩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아들의 이름은 김도현이에요. 그 한 문장이 마치 시간의 벽을 깨뜨린 듯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나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됐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김도현 씨, 그 한마디가 이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무게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그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가 남긴 기억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먼지를 털고 앉자 노트 아래에 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산부에서 미처 열지 못했던 유언장 뒤편에 붙어있던 봉투였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걸 열어요. 손끝이 떨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노트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내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내 아버지였다. 분명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그의 옆에는 유은심 여사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다. 세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왜 여기에?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서랍 속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서도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아버지의 옛 친구. 그의 이름은 유석진.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설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은 친구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나보다 몇 살 많았을 것이다. 그럼 혹시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맨 마지막 장, 그동안 보지 못했던 뒷면 한 줄. 그 아이의 아버지와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단순히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과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나를 낳지 있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는 다시 기억의 방으로 갔다. 이번엔 금고 안쪽 서류 더미를 전부 꺼냈다. 그중 하나 구겨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였다. 보낸 사람 김재호. 그건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은심 누님, 그날 일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사고는 제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를 구하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합니다.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누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의 아들은 어린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고는 내 아버지가 관련된 교통사고였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내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가해자의 아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녀는 분명 알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가 빌딩을 내게 남긴 이유. 그건 보상이 아니라 끝나지 못한 용서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의 손길로 덮어주고 싶었던 거다. 나는 며칠을 울었다. 분노, 죄책감, 감동, 모든 게 뒤섞였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 건물을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진짜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빌딩의 이름을 바꿨다. 간판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새겼다. 은심의 집. 낡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만들었다. 퇴근 후에도 매일 들렀다.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모든 게 평온해질 즈음 또 하나의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봉투 앞에 낯익은 글씨체. 도연 씨, 그 약속 지키고 있나요? 그녀의 필체였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편지 봉투를 열자 그 안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라벨엔 그날의 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자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1993년 mp3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유은심 여사,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길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고 차량이 급정거했다. 그때 한 남자가 뛰어들었다. 아이를 밀어냈지만 그 남자 자신은 그대로 차에 부딪혔다. 그 남자는 내 아버지였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흐르고 손이 떨렸다. 그녀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진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라. 그건 용서의 집이었다. 나는 그날 밤 빌딩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할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이 빌딩은 당신의 용서 그 자체였어요.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매일 새벽이면 그 빌딩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든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항상 같은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은 차갑고 어느 날은 따뜻했다. 그게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이 바람도 당신이 남겨둔 거겠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내 안에 있었다. 빌딩 복도, 창문, 엘리베이터 안, 어딜 가도 귓가에 들렸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의 뜻대로 나는 그 빌딩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낡은 사무실 문을 하나씩 열고 새 도색을 하고 버려진 책상과 의자를 치웠다. 그리고 쉼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15층은 은심의 집이라 이름 붙였다. 무료 도서관, 작은 음악 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방 한쪽에는 그녀의 사진을 걸었다.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여전히 나를 붙잡았다. 매일 저녁 문을 닫기 전에 그녀의 사진 앞에 인사를 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할머니? 내가 하는 인사에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는 듯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퇴직 후 갈 곳을 잃은 노인, 혼자 사는 아주머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 그 모두가 은심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작은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공간이 진짜 사람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혹시 여기가 무료로 피아노 배울 수 있는 곳 맞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도 못하고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 이게 그녀가 원했던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노트를 다시 꺼냈다.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녀의 필체, 짧은 문장 하나가 이 세상 어떤 유산보다도 값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심의 집엔 늘 사람의 발자국이 들렸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 그들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여기 유은심 여사님 사진이 있습니까? 네, 이쪽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분은 제 어머니의 친구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이 제 어머니 대신 제 학비를 내주셨죠. 그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덕분에 대학도 가고 지금은 사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분의 마음을 담은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이 건물에서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은심의 집이 또 하나의 기적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할머니, 당신의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웃고 있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은심의 집은 이제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신문에도 실렸다. 한 남자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고 그 인연이 사람의 집을 만들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나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단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 건물은 단순한 상업 빌딩으로 남았겠지. 그리고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단 한 번 멈춰섰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나는 요즘도 퇴근길이면 그날의 거리를 지나간다. 그 자리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하지만 그 길 한가운데 그녀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은심의 자리 따뜻함이 시작된 곳. 사람들은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춰선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안다. 진심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녀의 마지막 유언.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집. 그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뜻했다. 이제 나는 매일 그 집에서 사람들의 웃음을 듣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도연 씨, 잘 지내고 있죠?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진다. 그날의 노을과 똑같았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유산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빌딩을 남겼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날 길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일으킨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은심이 되고 있다.